저희 뭐 채팅에서 손흥민이 빅찬스를 날렸냐 안 날렸냐, 이번 시즌 빅찬스를 놓쳤냐 안 놓쳤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단적인 지표는 이겁니다. XG 대비 득점입니다. 손흥민 선수 플러스 0.03이네요. 내가 왜 봤지? 그러면서 다음날 눈 평해가지고 일 못하고. 이게 축구팬 마음인데, 그것 중에 이제 유럽 대항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이건 심지어 손흥민 나오냐 안 나오냐부터 안 나올 확률이 꽤 되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이라는 거. 앞선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들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나고 막 이러는 게 이제 토트넘 유럽 대항전의 특징인데, 이제 중요한 경기가 옵니다. 호펜하임과의 경기고요. 유로파리그도 이제 최종전 아닙니까? 네, 그렇죠. 7차전, 8차전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일단 내일 좀 보시기 힘든 시간대에 경기를 합니다. 24일 오전 2시 45분. 5시가 아니야. 네, 5시면은 사실 차라리 나은데. 좀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좀 피곤하게 지내자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 2시 45분 진짜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불침번 최악의 시간대 이런 것처럼 2시 45분 정말 안 좋은 시간대인데, 하여간 일단 먼저 살펴보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최근 리그 5경기에서 1무 4패 매우 부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지에서도 별별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시간인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상반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래 토트넘이 감독 경질할 때쯤 되면은 현지 보도 중에 좋은 보도가 나오는 법이 없거든요. 최근 몇 년 흐름을 봤을 때는.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여전히 좋은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보도가 나온 게 좀 이례적이다 싶을 정도로 이번에 나온 건데, 그 영국 데일리 메일이죠. 영국 데일리 메일의 사미 목벨 기자가 이제 좀 안 좋은, 이제 토트넘 선수단 장악력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이런 측면에서 기사를 썼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진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장기화됐고 리그 15위까지 떨어졌고 하위권으로 분류되고 이러다 보니까 선수단 내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요. 주장 손흥민과의 어떤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뉴캐슬전에서 손흥민 선수를 선발해서 제외를 합니다. 선발을 제외한 건 좋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경기 졌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선발 제외에 대해서 선수들이 납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보도가 있죠. 네. 말씀하신 사미옥벨의 보도에서. 네. 그러니까 권위를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오히려 선수들은 손흥민을 선발해서 배제한 것에 충격을 먹었다, 이런 보도가 있고,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갈수록 초조함을 참 감추지 못하고 라커룸 내에서도 화를 잘 낸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같은 보도예요. 그러니까 원래 1년차 감독 1년차에는 기자회견에서의 달변, 그 다음에 호쾌한 답변, 이런 걸로 좀 쾌남 이미지, 호남 이미지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 좀 유체이탈 화법이 많아졌죠. 이상 징후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기자회견 장에서뿐만 아니라 라커룸 내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보도의 핵심입니다. 반면 이제 풋볼 런던의 우리 익숙한 금 기자, 골드 기자는 포스테클을 옹호하는 류의 기사를 썼는데, 성적 좋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렇죠. 여기에 포인트는 요즘에 국내에서뿐 아니고 현지에서도 야, 이거 부상 많은 거 감독 탓 아니야? 감독 애들 굴려서 그런 거 아니야? 이 감독이 예전 팀에서도 그랬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 나름대로 취재를 해봤는데 결론은 감독 탓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포스텍의 훈련 세션에는 별 문제가 없고, 경기 다음날 휴식, 그 다음날 회복 세션 다른 감독이랑 똑같이 한다. 뭐 애들 힘든데 막 굴려가지고 근육 부상 만들고 그런 거 아니다. 풀 트레이닝 세션은 별로 없다, 이런 식의 보도를 했습니다. 뭐 부상자가 많아서 훈련을 제대로 시행할 수도 없다라면서, 골드 기자는 꾸준히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기사들을 많이 작성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앞서 영국 텔레그래프에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물론 칼럼에 가까워서 어떤 한 기자의 좀 의도에 가까운 건데, 현재 선수단 및 토트넘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믿을 수밖에 없다. 지금 부상 너무 많지 않냐? 적어도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는 지지해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 저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못 자르고 탱킹해야 된다, 이런 말은 뭐 할 수는 있죠. 그건 뭐 잘한다, 최고, 미래를 맡겨, 이거 말고. 그렇죠.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반된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사미 목벨, 그러니까 데일리 메일처럼 선수단 내 분위기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반대로 아니다, 아직 선수단에서 장악력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보도도 있고, 상반된 상황인데, 모든 보도에서 공통적으로 증언한 부분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로 수뇌부는 현재 문제를 포스테코글루 감독 자체에서 찾는 게 아니라 대량의 부상자에서 찾는다. 2번은 토트넘 수뇌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았다.
혹은 철회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은 근데 뭐냐면은 그럼에도 호펜하임과 유로파리그 경기, 레스터와 리그 경기는 포스트코글루 감독의 거취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현재로서는 괜찮다. 하지만 남은 두 경기, 다가오는 두 경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지난 에버턴전 패배 이후로 나오기 시작한 얘기인데 이전까지는 그래도 그래 강팀하고 계속 만나고 아무튼 리그컵에서 리버풀하고 승리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지지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 에버턴전에서 지기 시작하면서 에버턴전에서 지면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거 슬슬 거치 위험해진다 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이게 유로파리그에서의 남은 두 경기 그 다음에 레스터시티와 리그 경기에서도 만약에 패배라는 결과를 받아들인다 라고 하면은 토트넘 입장에서도 이제는 칼을 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현지에서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회별로 나눠서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중간중간에 FA컵과 카라바오컵 승리가 섞여 있어서 토트넘이 컵대회 포함 이제 무승이 길지는 않은데 프리미어리그는 뭐 익히 아시다시피 최근에 3연패 그전에 한 번 비기고 그전에 2연패 이래서 최근 6경기 1무 5패고요. 유로파리그도 띄엄띄엄이라 체감이 잘 안 되는데 초반에 좀 괜찮을 때 3연승 한 뒤에 그 다음에 갈라타사라이한테 한번 지고 그 뒤로는 2무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 3경기 무승이거든요. 유로파리그가 이번 7차전, 8차전 남았는데 호펜하임과 엘프스보리가 남았습니다. 이 두 경기에서 뭐 둘 다 무승으로 끝나면 뭐 24강 뭐 아직 모르죠.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로파리그도 조기 탈락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뭐 호펜하임이나 엘프스보리는 이겨야 되는 상대입니다. 특히 엘프스보리 마지막 경기는 토트넘 홈에서 열리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되고요. 호펜하임은 원정에서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코글루 감독의 운명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첫 경기 호펜하임과 유로파리그 경기는요. 호펜의 원정에서 치러집니다. 토트넘이 지금까지 호펜하임과 경기를 치른 적이 없어서 이게 상대 전적이 없군요. 상대 전적을 말할 수는 없고요. 현재 토트넘은 승점 11점으로 유로파리그 전체 9위, 호펜하임은 승점 6점으로 전체 27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호펜하임은 현재 16강 플레이오프 진출권에도 들지 못한 팀이다. 훨씬 약하다. 유로파리그에서 약한 팀이다. 참고로 분데스리가 15위입니다. 그러니까 호펜하임이 토트넘만큼이나 상황이 좋지 않아요. 최근 리그 7경기에서 1승 2무 4패. 그 최근 경기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 6경기 무승이었다. 이거 토트넘이랑 완전 비슷하네요.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15위가 분데스리가 15위보다는 좀 더 나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토트넘이 유로파리그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전적도 호펜하임보다 좋고 이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토트넘의 우세를 예상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원정길에서는 자칫 방심했다가 패배를 당할 수 있고요.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부상자입니다. 물론 로메로와 비수마가 뭐 복귀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현지에서 돌고 있긴 한데 둘 다 결장할 가능성이 꽤 있고요.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코글루 감독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번 경기에는 나서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땡겼었는데 또 땡겼었다가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른다. 그렇죠. 한 번 땡겼었다가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못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 미키 판더벤, 우도기, 뭐 솔랑케, 존슨, 사르, 비카리오, 포스터, 베르너, 오도베르 이렇게 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결장자가 워낙 많고 그다음에 뭐 등록 못하는 주전급들도 있고요. 이번에 킨스키, 제드 스펜스, 레길론, 양민혁도 그렇고 그렇죠. 등록이 안 돼서 못 쓴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비수마가 못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볼 때 파페살가 훈련 중에 얘도 안 좋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중원에 벤탄쿠르, 사르, 비수마가 다 없다는 거예요. 뭐 물론 벤탄쿠르는 경우에 따라서 뭐 나올 수도 있긴 할 텐데 왜냐면은 그 뇌진탕 관련한 프로토콜이 아마 잉글랜드 내에서만 적용되는 걸 거라서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뭐 벤탄쿠르를 써야만 되는 상황인 것 자체가 지금 토트넘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뇌진탕 문제가 있는 그런 벤탄쿠르를 써야만 되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이러면 제드 스펜스도 못 쓴다. 그러면 포스테이기 지난번에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3백은 안 한다고 볼 때 아치그레이를 미드필더로 올리면 또 풀백이 비고 그렇죠. 아치그레이를 풀백으로 쓰면 중원이 비고 만약에 벤탄쿠르 못 나오면 미드필더를 베리발 메디슨 그러니까요. 벤탄쿠르를
그러니까 베리발, 메디슨, 쿨루세스키 이게 최선이다. 예, 그러니까 벤탄쿠르를 기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쉽게 말해서. 너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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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물어봐. 아 감독님 아직 머리 아픈데. 아 괜찮지? 10분 있다가 괜찮지? 계속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현지 예상 선발 명단에는 그래서 벤탄쿠르가 포함된 상황이고요. 반면에 손흥민은 대부분의 매체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예상 선발 명단에서. 더 스탠다드, 이브닝 스탠다드 있고요. 풋볼 런던도 마찬가지. 손흥민이 벤치에서 출발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키 무어, 히샤를리송, 데안 클루셉스키가 3톱을 이룰 거다. 이런 전망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일부에서는 손흥민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무어나 클루셉스키가 제외된 경우고. 그래서 예상 선발 명단, 현지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예상 선발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키 무어가 왼쪽, 네이마르의 플레이를 보여줬던 왼쪽 윙어로 선발 출장하고요. 히샬리송과 클루셉스키가 공격진을 이룬다. 그 다음에 메디슨, 벤탄쿠르, 베리바리 이제 미드필더진을 이루고요. 벤 데이비스, 그레이, 드라구신, 포로가 수비 라인인데 여기서 과연 누가 왼쪽 풀백으로 나왔냐? 아 데이비스랑 그레이 중에. 네, 이거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그래도 데이비스가 풀백으로 나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 뭐 현지에서는 그레이를 왼쪽 풀백으로 보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골키퍼로는 오스틴. 어쩔 수 없죠. 포스터랑 비카리오는 부상이고 그 킨스키는 등록이 안 돼서 되고. 못 나오고 오스틴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낙관적으로 보면 손흥민이 체력 안배를 위해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포스트글런드의 현상을 보면 손흥민이 그 선발 계획에서 조금 제외됐다라고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지난번 경기에 무어랑 히샬리송이 교체로 들어가지고 잘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둘을 선발에 넣는 식의 전망을 현지에서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뭐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했는데 이제 후반전에 들어와가지고 잘하는 거는 풀타임 잘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좀 패기로 밀어붙여서 잘하는 선수들을 선발을 썼을 때 똑같이 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쉽지 않다. 계속 98년도 이동국 같은 거다 말을 하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저는 손흥민이 뭐 에너지를 아끼는 차원에서건 뭐건 벤치로 가는 거는 저는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무어를 선발로 쓰고 오히려 손흥민을 교체로 썼을 때 무어가 선발로서 그런 정도의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가? 보여주면 좋은 거예요. 예. 예, 뭐 손흥민이 뭐 무어랑 주전 경쟁할 거예요. 무어가 손흥민 플레잉 타임을 한 3분의 1쯤 가져가주면 전 차라리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더 치명적으로 쓰면 되죠. 그래서 뭐 잘하기를 기대해 보고요. 다만 이제 현지에서 손흥민 한물 갔네류의 얘기들이 뭐 매체들이 많이 하진 않지만 팬들이 왕왕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불식시킬 수 있게 관리를 해서 뭐 뛰는 시간 동안 임팩트를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손흥민이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유로파리그에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활약상이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유로파리그 6경기 중에 4경기 선발이었거든요. 2경기는 부상이었고 이렇게 됐는데 로마전에서 페널티킥 한 골을 넣었는데 좀 그쳤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에서는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팀이 위기잖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아무튼 주장이기도 하고 또 선수들에게도 신뢰에도 인망이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 필드골을 한번 나와준다면은 이게 전체적인 선수단의 그 기량 향상 혹은 분위기 반전 이런 걸로 반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아무튼 선발로 뛰든 아니면 교체로 뛰든 득점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인 거는 분명하고요. 그래서 필드골이 만약에 나와준다면은 손흥민 선수는 물론이고 토트넘도 전반적으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로 이 경기가 상당히 빅매치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호펜하임전 아무래도 빅리그 간의 경기다 보니까 네. 예. 또 하나 이제 빅매치로 현재 꼽히는 것 중에 하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인저스. 레인저스가 지금은 뭐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같은 영국 내에 스코틀리그 명문이다 보니까 잉글랜드 명문 대 스코틀리그 명문의 대결로서 맨유 대 레인저스도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경기로 꼽히곤 합니다. 예, 이 두 팀 모두 현재 8강 순위 안에 있거든요. 맨유가 7위, 레인저스가 8위. 그래서 유로파리그 빅매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플랜 B도 시스템에 너무 집착을 해서 결국에는 어떠한 그런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짜지 않은 채 에버턴에게 그대로 공략당한 그런 상황이었고 포스트글로 감독이 꾸준히 보여준 전술의 문제는 결국에는 너무 시스템만 생각한 나머지 어떤 선수 개개인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디테일이 없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부 전술만 있고 이
전술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나 이런 게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토트넘이 방향성을 잃고 이제 표류를 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그것만 고려하는 거죠. 아 풀백은 무조건 인버티드로 들어가야 돼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우리 이렇게 움직여야지. 그러면 윙어는 측면에 있어야겠네. 위치 따라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위치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위치가 너무 딱 고정이 돼 있는 이것도 있지만 팬으로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토트넘 지금 지옥의 일정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중 유로파리그, 주말 레스터, 다음 주중에 또 유로파리그 엘프스보리, 그 다음 주중 그 주말에 리그 브랜퍼드, 그 다음 주중에 또 주중 경기 카라바오컵 리버풀전, 주말에 FA컵 빌라전. 여기까지 일주일에 2경기씩. 와 죽어라. 이제 박싱데이 때부터 지금까지 뭐 일주일에 한 경기 한 번 있나? 없나? 이렇게 막 달려온 뒤에 2월 중순에 한 번 쉬고요. 쉰 다음엔 상대가 메뉴야. 뭐 그렇게 뭐 지옥의 일정이거든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 브랜트포드랑 아스톤 빌라 진짜 만만치 않은 팀인데 게다가 둘 다 원정 떠나야 되고 게다가 또 그러니까 이게 지옥인 일정인 이유는 이거네요. 브랜트포드 원정을 갔다가 리버풀 원정 갔다가 아스톤 빌라 원정 갔다가 셋 다 원정이네. 예. 그러니까 명목상 원정이지 사실은 이 팀은 런던 이런 게 막 많이 껴 있으면 그쵸. 영국은 런던 팀이 원체 많으니까 예. 사실 괜찮은 건데 이거는 지역을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일정이네요. 브랜트포드가 그나마 가깝다는 게 위안 아니면 위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리버풀 멀고 버밍엄 빌라가 있는 버밍엄 마찬가지로 멀거든요. 런던에서. 아 이거 상당히 토트넘의 고전이 되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 그 게다가 리버풀전에서 선발 안 냈을 거 아니잖아요. 리그컵 포기한다라고 할 시점이 이미 지났잖아요. 4강 2차전인데 그러면은 3경기 다 선발로 내세워야 되는데 저희 뭐 채팅에서 손흥민이 빅찬스를 날렸냐 안 날렸냐 이번 시즌 빅찬스를 놓쳤냐 안 놓쳤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근데 제가 지표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단적인 지표는 이겁니다. XG 대비 득점입니다. XG 대비 득점. 네, 빅데이터에 대조해서 AI로 분석을 했을 때 네. 얼마나 넣기 쉬운 거였는지를 반영한 지표죠. 이제 팀 내에 XG 대비 더 넣은 선수 덜 넣은 선수를 보는 건데 손흥민 선수 플러스 0.03이네요. 넣을 만큼 넣었다는 뜻이네요. 네, 근데 원래 이게 손흥민에 대한 기대치보다 낮은 거예요. 네. 손흥민은 XG 대비 득점, 즉 결정력이 리그 최고인 선수거든요, 원래. 그렇죠.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더하기 막 5 막 미친 듯이 나온 선수인데 지금 0. 더하기 0.03이라는 건 시즌 초반에 제가 좋았던 시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최근에는 뭐 XG가 높은 슛이든 낮은 슛이든 아무튼 무득점으로 끝나면 그날은 슛 하나라도 했으면 떨어지는 거니까 예.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진 경기들이 있어서 0.03으로 좀 회귀하고 있다. 아무튼 시즌 평균으로 봤을 때 손흥민은 딱 중간이다. 예, 시즌 평균적으로 중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팀 내에서 높은 선수는 메디슨은 뭐 원체 중거리 슛이나 이런 난이도 높은 슛을 많이 하는 선수니까 네. 예, XG 하나하나가 낮단 말이죠. 중거리 슛을 10개 때려서 1개 넣어도 XG가 이제 평균보다 높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그다음 비수마는 뭐 역시 굉장히 확률 낮은 슛 위주로 하기 때문에 겨우 2골이지만 기대 득점보다 많이 넣었다. 셉셉이 이번 시즌 좀 결정력 좋은 느낌이 드는데 지표도 나오고 있고요. 벤탄쿠르 포로 플러스 0.7. 그러니까 얘는 XG가 낮은 슛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야. 예, 맞아요. 기대치보단 많이 넣었는데 너무 많이 해. 이게 문제야. 그리고 히샬리송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0.04, 손흥민 0.03 여기까지 플러스입니다. 예. 이제 마이너스인 선수들로는 그렇게 결정력 좋다, 막 원샷 원킬 이런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이언 존슨이 엄청 낮아요. 솔랑케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솔랑케가 오히려 빅찬스를 많이 날려먹은 거는 솔랑케, 존슨 쪽이고 손흥민은 안 좋은 경기들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단순 득점이 아니라 이제 좀 세부 지표로 들어가 보면은 이게 손흥민만의 부진도 아니네요. 이게 네. 결과적으로는. 그럼 팀 내 7이니까 낮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볼륨 스탯이 아니고 본인이 찬 슛의 그 확률 대비 득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팀 내 1위가 제일 잘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예. 예. 시즌 끝났을 때 지표는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 리그 내 지표 같은 거는 낮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공격수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홀란은 엄청 낮거든요. 이게. 예. 솔랑케가 팀 내 최꼴찌인데 그렇다고 솔랑케가 뭐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솔랑케 절대 이번 시즌 말했었죠. 잘해주고 있잖아요. 예. 존슨이야 뭐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건
이게 좀 정량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정성적으로 해석을 좀 해야 되는 지표인데 예. 손흥민 선수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낮은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년보다는 낮다. 그렇죠. 지난 시즌 이제 중반까지만 해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실제 득점 슈팅에서 실제 득점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얼마나 높은가 했을 때 1위 손흥민, 2위 황희찬 이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만큼 워낙 이제 너무 높은 선수라서 낮은 확률의 슈팅도 결정 짓는 선수였어서 이게 좀 낮아 보이는 거지. 지금도 그렇게까지 나쁜 혹은 매우 부진 이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지표네요. 얼마나 찬스들이 빅 찬스인가 이 선수의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슛 평균 X를 보면 되거든요. 이 선수가 잡는 슛이 얼마나 빅 찬스인가인데 히샬리송은 제일 높긴 한데 이 선수는 뭐 얼마 안 뛰었으니까 좀 튀는 값이라고 보고요. 주전급 공격진 중에서는 솔랑케랑 존슨이 비교적 높고 0.19, 메디슨, 손흥민이 0.1, 0.1로 비슷하고 셉세비가 조금 더 낮습니다. 이 점에서 셉세비가 이번 시즌 최고 팀 내 여러 면을 고려할 때는 제일 결정력이 괜찮고 볼륨도 높은 공격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존슨이랑 솔랑케가 좀 더 좋은 찬스를 잡고 메디슨이랑 손흥민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정리가 되셨죠, 여러분? 네. 과학적으로 풀어드렸습니다. 뭐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이 정도로 좀 경기력 측면에서 부진했던 적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2022년에 이 눈 쪽 안화골절 당했을 때는 뭐 부상이라는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명확한 이유는 없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뭐 하나다 포스텍이 문제다 아니다 손흥민이 문제다 이렇게 확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하여간 지금 어느 정도 전성기 기량에서는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손흥민 본인의 고점은 아닌 거죠. 고점은 아니고. 당연히 아니죠. 고점이 득점왕인 선수인데 당연히 아닌데 하지만 그래서 평균 이하냐 뭐 못하냐 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